한마디로 시장이 방향성을 상실한 채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굉장히 모르는 이러한 시점에 매달 10일, 20일, 30일마다 무료 특강이 진행이 됩니다. 3월 30일 8시에 시작이 되는데 6시, 3월 30일 6시, 저녁 6시 이전에 신청을 하셔야 무료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3월 30일 신청, 지금 고정 댓글 클릭하셔가지고요. 지금 신청하세요. 무료니까요. 특강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내 자신을, 내 계좌를 잘 지키면서 수익이 넉넉하게 불어나는 그런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무료로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3월 30일 특강도 기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 인터뷰에서 코스닥 중심의 투자를 하라고 조언을 주셨었는데요. 현재 코스닥 시장 흐름 어떤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3월 초 들어서 이란과의 전쟁이 발생을 하면서 금융시장이 출렁였죠. 그러면 2월 말 기준으로 해서 종합지수의 고점은 6,300포인트였고요. 지금 현재 종합주가 지수는 5,800포인트입니다. 대략 한 8%가 고점 대비해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지난 2월 말 공이 종합지수와 같이 올라갔죠. 1,190포인트였고요. 지금 현재 코스닥 지수의 상황은 1150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코스닥은 한 3% 조정받고 있고요. 현재 고점 대비해서 거래소 시장은 8% 정도 조정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때 체감적으로 느끼기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워낙 변동성 큰 주가 움직임에 대해서 반응하기 때문에 거래소 시장이 여전히 좋은 현상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구나라고 인식하실 수 있겠지만 단순 지수 흐름에 대한 내용만을 놓고 보게 되면 코스닥 시장이 3월 들어서 비교적 견조한 흐름에서의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지난 2월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에는 코스닥 시장에 투자하셔야 되고,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 투자하셔서 그냥 바이앤홀딩으로 가져가시는 것보다는 적정 수준 20-30% 수익률을 내고 다시 매수하는, 이렇게 사고 팔고 하는 관점으로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전략적 방법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코스닥 액티브 ETF가 출시되면서 거기에 또 많은 자금이 좀 몰렸는데 좀 주목할 만한 종목이나 섹터군들이 있을까요? 액티브 ETF, 패시브 ETF, 기존에 코스닥 시장을 대상으로 한 ETF는 여러 상품들이 있었습니다. 주로 패시브였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용어적인 부분을 먼저 정리하고 시장에 대한 부분과 종목에 대한 부분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패시브 ETF는요, 말 그대로 우리가 펀드하고 비슷합니다. 돈이 들어오면 그 돈만큼 그대로 처음에 구성된 종목들을 사는 겁니다. 기계적으로. 어떠한 역동적인 매니저의 개입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번에 코스닥 액티브 ETF라고 하는 상품이 최초로 출시가 됐죠.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없었어요. 액티브는 펀드 매니저의 운용에 있어서 종목 교체를 수시로 진행하면서 수익률을 추종하는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 액티브 ETF에 대해서는 관심도를 가져가는 겁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최근 삼성에서도 나오고 여러 금융기관을 통해서 코스닥 ETF에 대한 상품들이 계속 출시가 되고 있죠. 3월 10일 시작으로 해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이상한 점 하나 못 느끼셨나 모르겠습니다. ETF가 출시가 되면 ETF를 통해서 주식을 사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는 현상들은 그렇게 눈에 띌 만큼 움직이지 않다라는 점 많이 의아한 내용으로 판단하실 겁니다. 이거는 상품의 구조적인 문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드릴게요. 우리가 많이 가입하는 펀드 있지 않습니까? 펀드는 고객으로부터 최초에 서로 간에 약정된 내용이 있어요. 나는 반도체 펀드라고 해서 A, B, C, D, E 종목을 비중에 따라서 나는 편입을 할 거다라고 처음에 최초 상품 설계를 통한 설명을 드립니다. 그럼 고객이 특정일에 월급날에 100만 원, 50만 원 이렇게 납입을 하면 그 돈을 모아서 최초의 약정서에 기입된 내용의 종목들의 비중대로 그대로 삽니다. 펀드는. 그래서 쉽게 말해서 펀드는 특정 요일에 특정 일에 돈이 들어오면 주식을 삽니다. 그러니까 펀드를 많이 가입하면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죠. 돈이 들어오면 주식을 사기 때문에. ETF는 다릅니다. ETF는요, 최초에 금융기관이 바스켓을 딱 구성을 해서 무슨 종목을 해서 먼저 삽니다. 그리고 주식을 먼저 빌리거나 사거나 합니다. 주로 많이 빌려요. 시장에서 사면 주가의 반응도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기관이나 특정 집단으로부터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집단으로 해서 대차를 합니다. 빌려서 이 바스켓에 ETF 상품을 구성을 합니다. 그러면 이 상품이 출시가 되죠. 그러면 바스켓에 있는 상품들을 대상으로 해서 가격을 매겨서 하나의 새로운 가격화된 ETF 상품을 우리가 거래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개인들은 대부분이 아니라 100% 다 매수죠. 그러면 호가를 제공하는 LP라고 하는 기관에서는 개인의 ETF 상품 매수가 들어오면 이 금액만큼 시장에서 매도를 해서 해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펀드는 운용 보수와 성과 보수를 받죠. 고객으로부터. ETF는 개인이 산 ETF 금액과 시장에 내가 해지를 한 금액과 이 공차가 나의 수익입니다. 그러니까 일종 공차가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ETF를 최초에 출시하고 ETF를 매수를 하고 ETF를 계속 방송에서 들었는데 왜 ETF가 출시되는 날 주가가 빠지지? 왜 당분간의 움직임이 안 나타나지? 이거는 이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언제 움직이느냐? 우리가 최근에 경험하셨잖아요. 언제? 25년 9월에 방산 ETF가 엄청나게 출시된 적이 있었습니다. 국내 해외. 한화 플러스 방산이라는 ETF 상품이 지난해 9월 즈음에 굉장히 큰 규모로 출시가 됐습니다. 이때 출시가 되고 나서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출시 이전에 바스켓에 담는 과정에서 주가가 좀 올라갔어요. 출시되고 나서 주가가 빠졌어요. 한 열흘 정도. 일주일에 열흘 정도. 그리고 나서 스무스하게 올라갑니다. 주가가 이후에 코스닥 시장에서 움직임은 우리가 기존에 이차전지 같은 경우에 바이오주 같은 경우에 한번 움직일 때 10%, 15%씩 막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앞으로는 ETF가 제어하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10%, 20%씩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방산주에서 지난해 경험하셨다시피 방향성을 가지면 3%, 2%, 3% 이런 식으로 2, 3, 4 소프트하게 움직이는 형태로 상승 흐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는 코스닥이 움직이는 과정에서 흐름들이 나타나는데요. 과거처럼 시원시원 많을 수는 없는데 좀 안정적으로 흐름이 진행되어지는 현상을 보여줄 것이다 라는 측면이고요. ETF 구조와 펀드 구조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게 되면 지금 ETF가 출시됐고 흥행이 됐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출렁임의 과정이 나타나는 거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정확한 이해도로에 앞으로 전략을 세우시고 주식에 대한 투자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효율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ETF 상품의 기본적인 종목들은 펀드도 마찬가지지만 시총 상위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먼저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내에서 이제 교체를 하고 변경을 하죠. 액티브이니까. 그래서 지금은 시총 상위단에 10종목, 20종목, 30종목 지금 150개 종목 내에서 고른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대표적으로 제가 10개 내 종목에서의 구성도를 말씀을 드렸었죠. 시총 10개 코스닥 종목 10개 중에서 6개는 바이오고요. 2개는 2차전지입니다. 시총 1, 2위가 2차전지고요. 로봇이 한 종목, 소부장이 한 종목, 그 다음에 미용기기가 한 종목 있습니다. 요게 10개 종목이고요. 150개 내에서 편성을 계속 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펀드 매니저 운용 능력에 따라서 계속 변경이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2차 전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최근 2차 전지 흐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어떠한 분들은 만족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떠한 일부 분들은 그동안 3년 고생했는데 이제 수익으로 돌아섰고 한번 이제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왜 그러한지를 제가 말씀드리면 이차전지 업종에서 대장주, 대표주, 리딩 컴퍼니라고 할 수 있는 종목이 에코프로이지 않습니까? 에코프로가 액분을 해서 지금은 23년 8월 가격이 30만 원입니다. 기존에는 150만 원이었죠. 5분의 1 액면 분할을 해서 가격이 줄어들고 그 주수는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조삼모사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30만 원의 고점을 23년 8월에 찍어줬고요. 이게 지난해 6월에 4만 원까지 빠졌습니다. 거의 10분의 1토막 가까이 빠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엄청난 하락률이었죠. 이게 최근 19만 원 찍고요. 지금 제 기억으로 한 18만 원 전후 가격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단순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30만 원 고점에서 우리가 저점을 바라보는 측면도 있지만 4만 원 찍고 19만 원 찍고 지금 15, 16 내에서 움직이면 어느 정도 반등은 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저 고점을 생각하니까 30만 원에 엄청나게 주가가 올라갔던 과거의 피날레 구간에서의 최고점을 판단해 보니 지금 주가가 싸 보이긴 하나 저점 대비 상승률 자체도 한 4배, 3배 반 정도 올라왔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의 2차전지에 투자되어진 대부분의 투자자분들께서는 손실이 어느 정도 상쇄가 되는 또는 수익을 돌아선 분들이 많이 있고요. 다만 여기서 이제 하나 걱정되는 부분은 뭐냐면 에코프로는 주가 상황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진행되어지고 있어요. 반면에 나머지 몇몇의 종목들은 또 안 간 종목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소외주들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 첫 번째로 중요하고요. 그리고 2차전지에 대해서 우리 PD가 얘기를 해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2차전지의 전략적 방법에 대한 앞으로 대응적 차원까지 제가 쭉 한번 말씀을 드리면 학습 효과, 기존의 투자 습관에 대해서 주시장은 변화하면 그 변화에 항상 바꾸어줘야 됩니다. 다른 얘기를 잠깐 세면 과거에 종합주가지수가 2000포인트를 돌파했을 때가 있어요. 과거 최초로 돌파했을 때 이때 이제 시스템 트레이딩이라고 해서 알고리즘 매매, 기계로 매매하는 시스템들이 2000 이하에서 굉장히 흥행했었거든요. 전국에 한 300개 정도 되는 이 시스템들이 운용이 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적정 수준에 올라오면 매도하고 매수하고 이런 기계가 매매하는 형태의 시스템 트레이딩들이 굉장히
호황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2000을 돌파하고 2200이 되고 2500이 되는 그동안 알고리즘 내에 들어가지 않았던 지수 영역으로 주가가 움직이다 보니까 시스템들이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박살이 나 버렸어요. 왜냐하면 처음 판단되는 지수 영역이다 보니 시스템이 적재적소에서 효율적 의사결정을 못 내리는 거죠. 그래서 200~300개가 되던 시스템들이 뭐 한 20~30개로 10분의 1로 손실을 봐서 다 퇴출이 돼 버렸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현상에 대해서는 새로운 가격으로 진행을 하셔야 된다라는 측면으로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사련지는 기존에 학습화된 그 주가에 대한 생각이 뭐냐면 한번 치고 올라가면 급등한다. 한번 탄력 받으면 쭉 간다라는 기본적인 주가에 대한 움직임의 감을 가지고 대부분 투자하실 겁니다. 제가 사고팔고 말씀을 드렸는데 2차전지에 딱 적용되어서 판단하시면 되는 올해의 2차전지에 대한 접근도의 내용이고요.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대표 종목이 에코프로이다 보니까 에코프로의 최근 주가 상황에서 어떻게 변천하고 변화했는지를 말씀을 드리면 30만 원, 40만 원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4만 원에서 고점 9, 고점 9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만 원에서 바닥 찍고요. 10만 원까지 갔습니다. 10만 원 갔던 주식이 7만 원 내려왔다가 12만 원 왔습니다. 12만 원 왔던 종목이 9만 원 내려왔다가요. 16만 원 왔습니다. 16만 원 왔던 종목이 12만 원 정도까지 내려왔다가 19만 원까지 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는 이런 현상에서의 주가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4만 원 찍었으면 20만 원까지 그냥 숨도 안 쉬고 올라갔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10만 원, 12만 원, 16만 원, 19만 원 이 고점들을 찍는 과정에서 20~30%씩 하락하고 또 20~30%씩 올라갔죠. 그러면 이러한 주가 상황에서 흐름이 최근 내에서만 움직이는 현상으로 인식하시기보다는 앞으로도 이러한 현상화에서의 주가가 계속 올랐다 내려가고 고점을 이어보면 상승률 자체는 한 20%밖에 크지 않아요. 하지만 고점과 저점의 진폭의 가격 차를 보게 되면 50~60%가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이사련지에 대한 투자로의 접근은 과거의 생각대로 사서 그냥 가지고 있으면 급등 나올 때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관점보다는 올라갔다가 제자리 근처로 다시 내려옵니다. 그리고 또 고점은 그렇게 크게 상향화되는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지만 진폭은 커지는 형상으로 진행이 되어지기 때문에 사고 팔고 해서 접근도로의 진행을 하셔야 된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요. 궁극으로는 우리가 반도체에 대해서 앞서 시간에 앞으로의 전망치와 흐름도로를 말씀드렸지만 2차전지도 마찬가지로 이전 고점 그러니까 에코프로 기준으로 해서 23년 8월에 30만 원 기본적으로 돌파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간은 좀 걸릴 겁니다. 이 관점으로 앞으로 돌파 전 단계까지는 이러한 주가 상황에서 흐름들이 계속 진행되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말씀 주셨으니까 또 안 여쭤볼 수 없는 게 포스코 그룹주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포스코 그룹주의 흐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23년도에 에코프로 관련주들도 대흥행이었지만 이 당시에 포스코 관련주들도 굉장히 선호도가 높았던 종목으로 그룹사가 함께 움직였던 거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좀 바뀌었어요. 지금은 어떤 의미로 바뀌었냐면 포스코 그룹 대표적인 한 4종목에 대한 흐름도와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포스코 홀딩스 이제 지주사죠. 이 포스코 홀딩스는 2차 전지 업황과 주가가 연동해서 움직이기보다는 철강 업종의 본연의 사업에 반응하는 주가 상황으로 연동되어져서 주가가 움직입니다. 이사전지 다른 업종의 종목들에 비해서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죠. 저점 대비해서 판단하면 20만 원에서 40만 원 2배 정도 올랐지만 다른 2차전지 업종의 종목들이 3배, 4배 올라간 거에 비하면 굉장히 무겁게 움직여요. 철강업의 본연의 흐름에 맞추어져 진행된다는 겁니다. 이 포스코 그룹의 포스코 홀딩스 주가 움직임이고요. 저는 이게 더 오히려 긍정됩니다. 안정적으로. 왜? 철강업은 올해 흐름에 있어서 경기 민감주로의 흐름으로 전체적인 상향화 패턴이 진행될 거기 때문에 이제 2차전지 습성의 흐름과 연동하기보다는 사서 가지고 가는 형태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일 핫한 게 최근에 포스코 그룹 내에서 포스코 인터내셔널 있죠. 주가 굉장히 강합니다. 이게 이제 과거에 주식 오래 하셨던 분들은 대우종합상사 기억하실 겁니다. 서울역 앞에 보면 큰 대우종합상사 건물이 빌딩이 있었는데요. 전신이 대우종합상사입니다. 상사주죠.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러니까 중개하는 회사입니다. 왜 핫하느냐? 최근에 유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가 올라가면 보통 정유주를 많이 사시는데요. 그게 아니고요. 정유를 중개하고 LNG를 중개하고 이런 게 상사주들이 다 중개합니다. 천연가스도 중개하고요. 그래서 이들은 장기 계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사놨던 원유라든가 천연가스에 대한 이익치가 개선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반응하면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나 LX 인터내셔널 같은 상사주들이 최근에 주가 움직임이 반응하고 있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2차전지에 대한 부분의 반응보다는 예전에는
염호를 개발한다든가 어떤 그런 내용으로 자원 발굴에 대한 가능성으로 주가가 올라갔는데 지금은 이러한 내용으로 다시 본연의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는 2차전지 연동의 주가가 굉장히 핫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포스코 그룹 내에서 자율주행이라든가 로봇이라든가 자동화에 대한 부분으로 반응하고 이쪽에 특화됐죠. 특히 로봇과 연계된 흐름으로 주가 움직임이 반응하고 있어요. 주가는 좀 고점 찍고 조정받았지만 로봇이 움직일 때 포스코 DX는 움직이는 형태로의 진행이 되어질 것이다. 제가 간략하게 포스코 그룹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보유자 입장에서 나는 포스코 DX를 가지고 있다. 나는 포스코 홀딩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되어진다라고 하신다라면 나는 이 차는지를 무조건 해야 되겠어 하면 교체하는 게 맞고요. 아니야. 회사 좋고 말씀드렸던 내용의 사업부와 업황과 전망치대로의 나는 방향을 타고 움직이겠어. 다 좋습니다. 하지만 이게 바로 급등한다거나 2차전지 연동해서 움직이는 상황은 아니라는 점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이쪽 업황에 반응하는 형태로의 주가 움직임에 대한 기대치를 가지고 투자하시는 게 맞겠다. 그래서 포스코 그룹은 포스코 퓨처엠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종목들은 2차전지와 있는데 결별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본연의 사업부에 반응하는 주가 움직임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마지막으로 안 움직이죠. 왜냐하면 다른 2차전지 업종은 지난해 10월, 11월에 고점을 다 돌파했어요. 한 단계. 그런데 바닥에서 출발은 좋았는데 출발 이후의 주가 상황이 그렇게 시원한 맛이 없거든요. 정체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포스코 퓨처엠에 대한 내용의 해석을 말씀드리게 되면 지난해 4분기에 500억 정도 적자가 났습니다. 나머지 소재사들은 지난해 4분기에 흑자였습니다. 3분기에도 흑자, 좀 줄었지만 4분기에도 흑자. 근데 포스코 퓨처엠만 3분기에 조금 흑자, 4분기에 적자. 왜 그럴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나머지 소재사들은 셀사와 좀 다르게 소재사들은 보유한 리튬 가격의 상승에 따른 이익치 개선이 되어지고 이게 장부가에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이익으로 잡혀서 숫자가 나왔다. 근데 포스코 퓨처엠은 밸류 체인에 있어서 자원 개발하고 자원을 소싱하는 자회사들이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소재 관련 리튬이라든가 자원을 많이 확보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재고 자산의 이익 평가금이 작았습니다. 그래서 4분기에 실적이 좋지는 않았는데요. 그래서 4분기 내 실적치에 대한 반응으로 주가가 크게 움직이지 않았는데요. 기본적으로 저는 저평가된 2차전지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2차전지라고 한다면 포스코 퓨처엠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포스코 퓨처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교체 매매보다는 지금의 시간적 차원에서의 기간이 되었지만 좀 더 가져가 보시는 건 어떠할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다음으로는 요즘 또 가장 얘기가 많은 삼성 SDI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삼성 SDI가 이렇게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2차전지를 지금 투자하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삼성 SDI에 대해 관심도를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른 셀사보다 삼성 SDI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한 3가지로 축약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일단 전고체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전고체에 대한 강자이죠. 두 번째는 삼성 SDI면 뭐가 첫 번째로 생각나시는지 제가 여러분께 물어보면 그냥 다 2차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삼성전 휴대폰에 배터리를 납품하고 있어요. 그래서 숫자가 안정적으로 찍히는 겁니다. 그리고 ESS라든가 그리고 뉴스에 크게 나오지는 않고 있으나 글로벌 시장에서 삼성 SDI가 1위를 차지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의 UPS. 우리가 이제 금융기관에 가면 정전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금융기관이 정전이 되면 대단히 혼란이 옵니다. 왜냐하면 서버가 다운이 되게 되면 고객 데이터가 순간적으로 멈춰버리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데이터 센터가 있는 데이터는 항시 정전이 되더라도 비상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상발전기도 있고요. 비상발전기는 가동시키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정전이 딱 끊어졌을 때 한 10분에서 30분 정도는 가동할 수 있는 UPS라고 그래서 ESS 장치를 가지고 있어요. 삼성 SDI가 전 세계 글로벌리에서 AI 데이터 센터의 이러한 UPS, 그러니까 비상전력망에 대한 ESS에 대해서 UPS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점유율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위입니다. 물론 이쪽에 매출이 아주 크지 않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부분이 부각이 되고는 않지만 이 부분이 앞으로 부각이 되어질 수 있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삼성 SDI가 주가가 비교적 강한 흐름에서의 모습이 아닐까. 전고체는 당연히 최선두에 있는 내용이고요. 휴대폰에 들어가는 삼성그룹에 들어가는 배터리 당연히 이 부분도 매출을 계속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UPS 이 부분이 SDI 강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2부 마지막으로 이제 올해 2차전지주를 투자하시는 분들께 투자 조언 마지막으로 한 말씀하고 2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잠깐 몇 번 언급을 드렸지만 과거에 학습화된 주가 상황에 대한 인식으로 빠르게 가겠지 라는 관점에서 흐름보다도 좀 여유를 가지면 제가 말씀드렸죠.
23년 8월에 찍었던 고점부의 가격들,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 고점부의 가격을 돌파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게 비단 올해 될 수도 있고요, 올 하반기에 될 수도 있고 내년에 될 수가 있겠지만 이 가격에서 여러분 틀림없이 돌파 흐름이 나타날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2차 전지에 투자되어진 분들은 좀 가격 차의 변화에 의한 사고팔고 롤링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나는 그냥 가지고 가겠다. 일정 구간에서의 시간 충분히 투여했고 지난 3년도 참았는데 앞으로 1년, 1년 반 못 참겠느냐라고 하신 분들은 좀 여유를 가지고 투자하신다면 충분히 아무리 고점에 사셨다 하더라도 수익권으로 돌려놓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란 사태에 대한 2차 전지주들의 영향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최근 이란 사태로 증시가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최근 증시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큰 지진이 있으면은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진짜로 그 에너지를 응축하는 단계는 뭐냐면은 여진이 잦아들어야 돼. 점점 파장이 우리가 여진은 점점 줄어들잖아요. 큰 파고가 몰아치면은 그게 이제 변동성 축소로 나타나는 거고요. 그때까지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불안한 장세, 변동성이 큰 이런 장세들이 이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이런 장에서도 굉장히 굳건하게 버티고 있는 종목들 있잖아요. 생각보다 이거 굉장히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지네. 낙폭이 생각보다 적은 종목들을 지금 잘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런 종목들이 나중에 이 여진이 끝나서 다시 그 상승 기조로 들어갈 때는 그런 종목들부터 먼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유심히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번 전쟁으로 2차 전지 업종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이나 이런 건 좀 있을까요? 다 반영이 돼 있죠. 근데 생각보다 잘 버티고 있는 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근데 이게 이제 두 가지로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단기적으로 만약에 지금처럼 유가가 계속 고공행진하는 상태가 생각보다 오래 지속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어떤 섹터든지 타격을 안 받는 섹터는 없어요. 당연히 그렇겠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고금리에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거고요. 그러다 보면은 일반 가게도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는 거고 기업은 말할 필요도 없죠. 일반 가게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게 되면은 전기차뿐만 아니라 내연차부터 해가지고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수밖에 없죠. 당연히. 또 기업 입장에서도 그 ESS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자금 조달을 외부에서 하잖아요. 근데 그 대출 금리가 올라가면은 그런 사업들도 멈칫할 수가 있겠죠.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느냐?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는 내연기관차는 안 된다. 그러니까 전기차 전환에 대한 수요들이 폭발할 수가 있는 거고요. 벌써 그런 조짐들은 보이고 있죠. 이번 기회에 그냥 전기차로 갈아닦아 하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에 대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어떤 수요 역시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죠. 참고로 올해 미국의 그 에너지 정보청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EIA에서 추구하는 거. 유틸리티급 발전 설비. 유틸리티급 발전 설비라는 건 뭐냐면은 일반 가게나 기업이 자가 소비용으로 쓰는 전기가 아니에요. 자가가 내가 필요해서 그냥 내가 소비하기 위해서 태양 에너지를 갖다가 태양광을 갖다가 설치를 한다거나 아니면 ESS를 설치한다거나 뭐 이런 건 전부 다 빼고 순수하게 내가 상업 생산을 해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발전소를 얘기를 하는 거야. 발전소. 올해 발전소에 그 미국 전력망에 추가되는 그 발전소들의 전체의 90%가 신재생 에너지 플러스 ESS예요. 그렇게 그 트럼프 대통령께서 막으려고 했는데도 화석 연료로 하려고 했는데도 시장은 그리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그거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근데 왜 그러면은 미국의 사업자들이 전부 다 여기에 목을 매느냐? 기후 위기라든지 뭐 이런 어떤 명분 때문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제일 적게 돈이 들어가고 제일 빨리 발전을 갖다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유들 때문에 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아요. 지금 화석연료 가격이 이렇게 치솟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각국은 당연히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에 더 애를 쓰겠죠. 그동안 뭐 이게 화석연료 가격이 낮으면은 사실은 그런 유인 자체가 없잖아요. 우리도 딱 닥쳐야지만 이렇게 막 가령 뭐 지금 2,000원 하는데 가령 휘발유가 2,000원 정도 하는데 한 2,500원 정도 한다고 생각을 해봐. 야 이거 진짜 전기차로 갈아타야지. 이런 생각 다 할 거예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지금 화석연료의 부담을 줄여야 되겠다. 이번 기회에 이제 각국은 어떻게 보게 되면 거기에 깊은 어떤 통찰을 얻었을 거고. 그게 우리나라 정부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에 더 어떻게 보게 되면 노력을 더 기울일 거란 말입니다. 그런 신재생 에너지에는 반드시 ESS가 붙어야 되는 거니까 그 가능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 시장은 뭐 장기적으로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란 전쟁이 길어진다는 이야기가 많아지는데 그게 말씀 주신 어떤 그 유가의 불안과 신재생 에너지의 전환으로 더 가속화시킬 수 있겠네요. 길어진다면 그렇다는 얘기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길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상 그 양반은 뭐 거래주의자고 자기가 지금 1분 전에 한 말도 바로 뒤엎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낮아지고 있는
뭐 지지도.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 상황에서 물러나고 싶을 거예요. 전형적인 타코 현상을 보일 텐데 문제는 미국이 물러난다고 해도 이란이 놔두지 않으면은 그게 이제 전쟁이 길어질 가능성은 있죠. 가령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갖다가 전면적으로 봉쇄한다는 건 불가능해. 일부에서는 뭐 기뢰를 깐다고 하는데 기뢰를 깔면 거기 중국 배도 거기 못 나가죠. 그 중국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러니까 동기어진할 생각이 아니라면은 다 같이 죽자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게 사실 그런 지금 일부에서 얘기처럼 뭐 기뢰를 살포한다든지 하는 거는 자신들의 목숨줄도 스스로 옥죄는 거기 때문에 또 그 항구를 통해서 기름만 나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곡물들도 그리해서 이란 사람들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다 그리해서 통행을 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운행하는 유조선이라든지 컨테이너선들에 대해서 위협은 계속해서 가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이제 잠정적으로 유가가 바로 급락하지 않는 뭐 그런 유인은 어느 정도 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뭐 지금 이란 사람들이 생각하고 그 일본 언론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과연 호르무즈 해협을 전면 봉쇄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는 글쎄요. 그렇게까지 갈 수 있을까라는 거에는 저는 뭐 의문의 여지가 좀 있어요. 이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다음은 코스닥 액티브 ETF에 관한 질문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번 주죠. 코스닥 액티브 ETF 첫 상장에 조단위 거래 대금이 좀 몰렸다고 하는데 2차 전지 쪽 자금 유입 상황은 어떤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타임폴리오 같은 경우가 한 4,700억 원 정도가 모였다라고 얘기해요. 그중에 그 에코프로가 거의 10% 정도 담았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담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반면에 이제 삼성 액티브 같은 경우 5,700억 원이 몰렸는데 그중에 한 2.몇% 정도 담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타임폴리오 같은 경우에는 시총에 거의 준하는 수준으로 담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삼성 액티브 같은 경우에는 시총보다 좀 낮은 수준을 담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액티브 자금들이 이걸 갖다가 얼마나 담았느냐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의미가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액티브 펀드라고 하더라도 그 시총 순위를 마냥 무시할 수는 없어요. 기본적으로 담게 돼 있어요. 시총이 높은 순서로. 그렇다고 하게 되면 아까도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방 경직성을 어느 정도 보장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이 자체가. 그래서 생각보다 안 내린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2차 전지만큼 드라마틱한 섹터도 없지 않았어요. 오를 때는 팍 오르고 내릴 때는 막 겁나게 내리고 하면서 롤러코스터의 어떤 변동성이 어떻게 보게 되면 패시브 자금이든 아니면 액티브 자금이든 기관 수요가 새롭게 진입하고 있다는 거에 굉장히 큰 의미를 둬야 코스닥에. 그리고 지금 이번 전쟁 위기가 지나가면은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코스닥 부양책을 갖다가 계속 시행할 거예요. 왜 그러면은 그건 자신들이 공헌한 바니까. 그런 자금들을 갖다가 염두에 둔다라고 하게 되면은 과거에 비해서 투자자들은 굉장히 어떤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기제 자체는 마련이 됐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아, 이제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이 어느 정도 보장은 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액티브 펀드가 상장하면서 생긴 어떤 변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또 얼마나 떨어질지를 모르니까 손이 안 가던 게 있었는데 그게 그렇죠. 이 액티브 ETF를 통해서 떨어지진 않겠구나. 그러면 투자해볼 만하다 하는 투자 심리도 좀 바뀔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장세에서 하방 경직성이 어떤 종목들이 어느 정도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지금도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에 공매도 엄청 쳐요. 공매도 현황 보시면 알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많이 안 떨어지거든요. 생각보다 안 떨어지잖아요. 그게 의미하는 뭐가 뭔가라는 걸 갖다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인터배터리와 코스닥 액티브 ETF 등 호재들과 함께 신용등급 강등이라는 악재도 함께 나왔는데요. 이것이 에코프로 주가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신용등급 강등이라는 거 후행지표잖아요. 이미 주가에 다 녹아 있어요. 뭐 실적이 안 좋다. 그다음에 자금이 좀 불안하다라는 건 이미 시장에 다 알려진 내용이지 않습니까? 주식시장이라는 건 미래를 선반영하는 거지 과거를 보지는 않아요. 이 부분은 그래서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다만 회사 입장을 갖다가 대변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신용평가가 3분기 실적, 악화된 실적만을 반영을 했다. 4분기에는 분명히 턴어라운드에서 흑자를 냈는데 그 부분은 고려가 안 됐다. 그리고 자신들이 1조 원의 현금을 갖다가 비축을 하고 있다. 뭐 등등등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헝가리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을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기대, 성장성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자분들은 뭐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뭐 신용도 강등했다고 그래서 그게 주가에 그렇게 어떤 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너무 우려의 시선을 걷어주면 괜찮을 것 같다.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쟁 이후에 리튬 가격이 또 좀 올랐는데요. 에코프로 주가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리튬 가격이 계속해서 이렇게 우상향을 보이는데 너무 급하게 올라도 안 좋은 거고요. 계속해서 우상향을 그리면서 조금씩 올라가는 게 사실은 배터리 업체도 좋고 소재 땅에 있는 업체들도 좋고 리튬 생산하는 업체들도 좋고 그게 제일 바람직스러운 경로예요, 사실은. 리튬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면 문제가 극심해지잖아요. 우리가 봤잖아요. 리튬 가격이 하락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전방 시장의 어떤 수요 둔화를 갖다가 반영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리튬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전방 시장에 수요가 늘어난다는 걸 반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자체의 가격 자체가. 그러니까 리튬의 수요가 꾸준하게 조금씩 올라간다는 것 자체는 배터리 수요가 전체적으로 높아진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전방 수요가 좋아지니까 배터리 출하량이 점점 좀 늘어날 거라는 걸 갖다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 또 좋은 점은 뭐냐면 재고평가 손해 위험이 없다는 얘기죠. 재고평가 이익의 어떤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미리 산 리튬이 가격이 조금씩 올라가면 장부 가격도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그게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상황이 가장 이상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게 뭐 그 중국 시장에서 뭐 그게 막 탄산 리튬이 무슨 뭐 상한가를 각오하는 걸 갖다가 그거 일회일비할 게 아니라 어쨌든 올해 그 리튬 수요는 계속해서 수요가 늘어날 거라고 보는 게 가령 뭐 UBS라든지 아니면은 알버말이라든지 직접 리튬을 갖다가 생산하는 기업들의 전망이니까 그 전망의 기초에서 생각해야 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에코프로에 외국인 매도세가 많아서 우려의 시선도 있는데요. 에코프로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외국인 매도세 같은 경우에는 뭐 전방위적이죠.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도 뭐 외국인 매도세라고 보면은 매도세만 놓고 본다라고 회사 망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나게 팔아 제끼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은 일단 차익 실현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은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실적에 비해서 밸류가 너무 높다는 생각도 분명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올해 굉장히 좋은 기회를 여러 가지 조건에서 맞이를 하고 있다. 첫째, 니켈 생산을 직접 한다. 계속 하는 말이지만. 그래서 원가 절감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다른 양극재에 비해서 최소한 20에서 30% 정도 원가 절감을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삼성의 SDI라는 전방업체가 그 고객사가 지금 전고체 배터리로 양산을 거의 세계 최초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그 주요 공급사 아니에요? 고체 전해질, 그 다음에 전고체용 양극재, 하다못해 음극재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측면에서 준비를 잘하고 있다. 그리고 헝가리 쪽에서 생산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유럽 시장 역내에서 중국까지 포함을 해서 유일하게 양극재를 생산하는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프리미엄이 있어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2분기부터 가동을 하니까 2분기 4월이잖아요. 곧 조만간 그쪽에서 좋은 소식들이 좀 들려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도 뭐 트럼프 대통령 말에 따르면 길어야 8주 이렇게 된다 하니까 뭐 얼추 4월이면 시기가 맞물려 떨어질 수도 있겠네요. 다음은 포스코 그룹주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국내 2차 전지 기업을 볼 때 가장 중요한 점 중 하나가 탈중국 공급망 자립인데요. 포스코 홀딩스와 포스코 퓨처엠은 해당 관점으로 봤을 때 향후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게 자유지정의 거의 유일한 탈중국 공급망을 완성한 그게 그 2차 전지 밸류체인 내에서는 거의 유일한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리튬, 니켈. 그 다음에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뭐냐면 흑연이에요. 흑연. 사실은. 그러니까 리튬에 대해서는 제가 뭐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인 상업 생산이 되면서 벌써 SK온하고 2.5만 톤 계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고. 이제 제일 어려웠던 게 사실은 흑연이거든요. 흑연도 근데 아프리카하고 호주에서 원광을 채취를 해서 그걸 가져와서 제일 약했던 고리가 뭐냐면은 이걸 구형 흑연 만드는 거였거든요. 흑연을 들여와도 전부 다 중국 거 사서 썼어야 돼요. 구형 흑연 만들어. 구형 흑연을 갖다 갔는데 포스코 퓨처엠이 27년까지 지금 공장을 건설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탈중국 공급망을 갖다가 완성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포스코 그룹은 제일 큰 강점이 뭐냐면 광물책을 하죠. 그 다음에 중간 가공까지 합니다. 그 중간 가공이라는 게 뭐냐면 전구체, 구형 흑연까지 다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극재, 음극재, 완성품까지 다 만드는 거거든요.
서방 기업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배터리 밸류 체인을 갖다가 탈중국 공급망을 갖다가 완벽하게 해낸 유일한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기업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포스코 퓨처엠이 베트남 인조흑연 응극제 공장을 신설한다고 하는데 3,570억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인조흑연의 기반은 코크스를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포스코 홀딩스에서 하는 철강 만들 때 코크스 나오잖아. 벌써 우리나라에서 만들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코크스를 갖다가 구워야 돼요. 엄청 고온에서. 그래야지 이게 나와요. 근데 인조흑연 응극제가 천연흑연 그 응극제에 비해서 에너지 밀도가 높아요. 이걸 쓰면 좋아. 근데 가격이 비싼 게 단점이란 말입니다. 근데 가격이 왜 비싸냐? 전기세, 전기료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전기료를 싼 데 가서 하면 좋겠죠. 그게 베트남인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베트남의 북부 지역에 이 공장을 세우면 전기료가 싸잖아. 그러니까 인조흑연 응극제를 가격을 갖다가 내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 포스코 퓨처엠이 그래서 이제 베트남의 공장을 갖다가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베트남의 전기차 시장이 생각보다 커지고 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신흥시장에서는 전기차 확산세가 워낙 거세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쪽 시장도 무시할 수는 없죠. 베트남의 인구가 많잖아요, 또. 그러니까 그 베트남부터 시작을 해서 베트남 전기차 시장, 빈페스트인가요? 뭐 하여튼 그 베트남의 우리나라 현대 기아차처럼 자체 그 브랜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 어떤 공급 가능성 등등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탈중국 공급망을 완성한다는 측면도 있는 거고, 가장 이제 기본적인 이유는 거기가 전기료가 싸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코크스를 구워내는데 엄청난 전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이러한 것들을 좀 종합해 봤을 때 포스코 그룹주의 올해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포스코 홀딩스가 올해부터 릴레이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한 해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올 1, 2월까지만 하더라도 리튬을 거의 뭐 적자 보는 수준에서 계약을 했을 거예요. 근데 3월부터 계약은 회사 컨콜 내용을 보더라도 정상적인 가격에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리튬이 킬로그램당 한 20달러 정도 선 할 거예요. 그러면은 그 원가가 보통 뭐 그 R&D나 염호하고 호주 정광에서 나오는 걸 갖다가 합산하면은 킬로그램당 한 10달러 정도로 보고 있어요. 보통 알버말이나 뭐 SQM 같은 경우는 킬로그램당 한 8달러를 갖다가 원가로 보고 있거든, 생산 원가. 그러면 10달러라고 보고 20달러에 팔면 10달러 보잖아요. 마진이 엄청난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리튬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러면은 포스코 홀딩스가 기존의 철강 기업에서 배터리 소재 업체, 그중에서 리튬 업체로 리레이팅이 되는 중요한 어떤 분기점이 되는 첫 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런 극심한 변동성 장세 속에서 2차 전지 투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변동성 장세가 펼쳐지면은 보통 부안해동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특히 개인 투자자들은 막 급락을 하게 되면은 겁이 나서 팔고, 그래 조금 올라가는 것 같으면 또 주가 담고 있는데 또 조금 있다 보면 내리고,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은 시장을 좀 객관화해서 볼 필요가 있다. 그 부안해동 하지 말고 침착하게 자기 나름의 어떤 시선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요즘같이 변동성이 심한 장세 속에서도 그나마 변동성이 줄면서 하방 경직성이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종목이나 기업을 유심히 봐라. 그걸 찾으면은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지나갈 일이잖아요. 모든 게 사실은 다 지나가기 마련입니다. 영원히 계속되지는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가면은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효자 종목으로 탈바꿈할 수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먼저 삼성 SDI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인터배터리에서 삼성 SDI가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전고체 배터리를 27년 양산 타임라인을 다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구 기업들 중에서는 제일 먼저 전고체 배터리 양산을 갖다가 시작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그 스케줄이 정상적으로 이행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배터리 시장에 어떻게 보면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게임 체인저냐? 배터리 시장의 기존의 그 4대 핵심 소재의 어떤 지형을 완전히 바꿀 수가 있어요. 일시에 바꿀 수는 없지만은 가령 뭐 고체 전해지 들어오면 분리막이 필요 없잖아요. 응극제도 다 변화를 할 거 아닙니까? 양극제도 다 변화를 하는, 전고체용 양극제로 변화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전고체용 전해질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변화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그 진짜 양산 타임라인이
라인이 제대로 지켜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가령 뒤쳐져 있던 기업들도 한층 속도를 낼 수밖에 없어요. 그걸 따라잡기 위해서는. 그런 측면에서 삼성이 SDI를 갖다가 주목해서 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고. 또 하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은 전고체 배터리의 쓰임새를 비싸니까 EV의 하이엔드급 자동차, 페라리라든지 뭐 포르쉐 이런데, 그 다음에 휴머노이드 로봇 정도에 쓰일 거라고 보지만은 그거보다 더 이걸 갖다가 앞당길 수 있는 기제가 아까 제가 얘기했죠. 방산 쪽 분야가 오히려 더 앞당길 수 있는 기제가 될 수도 있을 거다. 대중화를. 그런 측면에서 삼성의 SDI가 주목받는 이유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삼성의 SDI가 주목받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은 그 점이 이제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삼성 SDI가 공식화한 전고체 배터리 충전 사양이 9분 만에 80%, 주행거리는 약 800km 이상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시장에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내연기관의 경험과 거의 비슷한 경험을 준다는 얘기죠. 전기차를 모는 사람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게 충전 시간 걸리는 거. 그게 9분 만에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거는 뭐 그야말로 그다음에 800km라고 하게 되면은 하이브리드가 그 정도 가나요? 나는 하이브리드 차를 안 몰아봐서 모르겠는데 거의 그 이상을 갖다가 훨씬 아주 좋은 경험을 주는 거니까 전기차를 갖다가 머뭇거리던 사람들한테도 이 정도면은 내가 뭐 충분히 할 수 있어라는 어떤 경험을 갖다가 선물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게 더 큰 의미가 있는 거는 사실 전기차보다도 맨 처음에 이게 나오게 되면 하이엔드급에서 쓰일 거예요. 가령 뭐 BMW는 삼성 SDI랑 지금 삼성 SDI랑 BMW랑 계속해서 그 연합을 해가지고 테스트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BMW의 아주 고급 프리미엄급 차량에 일단 탑재가 될 가능성은 있겠죠.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전고체 배터리가 나오게 되면서 기존의 그 전기차에 적용되던 뭐라고 할까요? 배터리의 어떤 탑재의 설계 자체가 완전히 다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기존에는 굉장히 스케이트보드라고 그래서 배터리가 밑에 굉장히 많이 달려 있어야 되잖아요. LFP는 더 달려 있어야 되는 거고 사망계는 더 줄었지만 이거는 더 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배터리의 부피나 이런 것들이 훨씬 줄어들 수 있는 가용성이 있으니까 자동차 설계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혁명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이걸로 인해서. 자동차 시장에서는 그런 거고 그거보다 더 주목하는 시장은 제가 아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시장은 더 오히려 대중화를 더 빨리 당길 수 있는 거는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도 될 수가 있을 거고요. 그거보다도 오히려 방산 쪽에서 더 수요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 등 로봇 시장 내에서 삼성 SDI 배터리 탑재 점유율은 어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시나요? 그거는 누구도 모르죠. 그러니까 테슬라의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는 46 시리즈를 갖다가 고집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울트라 하이 니켈 46 원통형 배터리를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아틀라스도 삼성 SDI보다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LG 엔솔을 더 기존의 고객사니까 그걸 쉽게 바꾸려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LG 엔솔이 LG 화학을 끊어낸 이유가 바로 원통형 배터리를 만드는데 거기 울트라 하이니켈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들도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삼성 SDI가 이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서 과연 어느 정도의 점유율을 가져갈지 그거를까지는 제가 장담할 수는 없는데 다만 이 전고체 배터리가 만약에 양산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기존에 이제 전부 다 테스트를 거쳐봤을 거 아닙니까? 이번 인터 배터리를 갖다가 지나게 되면서 그 결과들이 조금씩 외부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그게 입증이 된다라고 하면은 삼성 SDI가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아니면은 뭐 방산 시장 이런 쪽을 갖다가 그 초기 시장 자체를 갖다가 시장 점유율을 갖다가 상당히 늘릴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은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연기금이 삼성 SDI를 10영업일 연속으로 매수했다고 하는데 연기금이 이렇게 산다는 걸 어떤 시그널로 좀 볼 수 있을까요? 연기금은 단기 투자자는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산다는 얘기는 이걸 장기 투자 관점에서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조그마한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사겠다는 얘기를 갖다 담고 있는 거고요. 연기금이 사는 회사들은 기준이 좀 있잖아요. 이 지금 뭐 배터리 3사 중에서는 재무적 안정성이 가장 뛰어나죠. 지금 뭐 79%인가 부채 비율이 그런데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을 갖다가 팔아서 하게 되면 한 50% 정도 줄어가니까 배터리사 중에서는 뭐 재무적 안정성은 압도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연기금이 반드시 그런 것 때문에 사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지금 그 삼성 SDI가 내세우는 미래 폼팩터의 어떤 선점 이런 거에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또 하나는 2차전지 업황 자체가 바닥 안 찍고 턴어라운드를 하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뭐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손상 차손인가 뭐 그것도 얼마 전에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장부 가치보다 미래 가치가 낮을 것 같은 경우에는 미리 전부 다 회계 처리를 해버렸잖아요. 비용으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게 기저효과가 발생하니까 물론 이제 돈이 외부로 나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회계적인 처리 기준이지만 적자가 이번 분기에 굉장히 심해졌지만 미리 다 까버렸으니까 적자 날 거를 갖다가 감가상각비라든지 이런 걸 갖다 미리 댕겨와서 미리 다 비용 처리를 해버렸으니까 다음 분기는 기저효과 때문에 확 늘어날 가능성도 있겠죠. 이런 것들에 주목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연기금이 계속 산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뭔가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도 있겠네요. 네네네. 다음으로는 미국 시장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미국 배터리 관세 검토에 중국 배터리 기업들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우리나라가 반사이익을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이거는 뭐 계속 말하기에도 입이 아픈 주제지만 미국은 배터리를 안보 자산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단순한 상품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중국 거 너희들 거는 안 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 관세를 통해서든 아니면 AMPC를 통해서든 IRA를 통해서든 아니면은 ESS 사업자들이 세금 환급 받는 걸 갖다가 줄이는 중국산 배터리를 쓰면 이런 조치들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결국은 중국산 배터리 쓰지 말아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빈 공간을 누가 차지하겠냐? 미국도 알죠. ESS 쪽을 중국산을 완전히 배제를 하게 되면은 당장 어디서 해요? 구해서 할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니들이 빨리 생산을 해라 이거예요. 한국 그 K배터리 업체들한테. 그러니까 생산을 지금 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령 LG에너솔 같은 경우는 올해까지 캐파가 미국의 50기가와트, 삼성의 SDI가 한 30기가와트 정도 되죠. SK온도 캐파를 늘려나가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생산해내는 대로 다 쇼티지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미국 시장에서 작년과 올해 바뀐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미국의 그 대중국 견제가 특히 배터리 부분에서는 더 심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우리나라 K배터리 입장으로 놓고 보게 되면 작년까지만 해도 EV 시장에 편중돼 있던 캐파들을 계속해서 ESS로 바꿔나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라. 이게 가장 큰 변화예요. 그러면은 미국의 그 EV 시장의 수요 부진을 ESS 시장이 충분히 대체하고 남는다. 새로운 시장이 미국 시장에서 열리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작년에는 어떤 모멘텀으로만 투자를 받다면 올해부터는 숫자가 찍힐 것이다. 그렇죠. ESS 분야에서는 그래서 LG엔솔이 작년보다 ESS 매출이 3배 이상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한 50% 정도 늘어날 거라고 보는 게 바로 그런 이유예요. 다음 질문은 일각에선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트럼프 지지율이 흔들리면서 레임덕 위기가 오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러면서 가장 큰 트럼프 피해주인 2차전지가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 의견에 대해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ESS 분야는 뭐 트럼프의 정책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EV 시장인데 EV 시장도 중국산 배터리가 들어오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문제는 EV 시장 자체가 커지질 않는 거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부분도 시간이 흐르면 희석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EV가 다시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캘리포니아에서 5월 달부터 보조금 주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주를 따른 12개 주. 이쪽이 전기차 수요가 엄청 많은 주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다시 전기차가 점점 더 팔릴 수가 있는 거겠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미국의 그 가솔린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미국의 소비자들 생각도 약간 바뀔 거 아니겠어요. 아, 우리나라랑 똑같은 거예요. 야, 이럴 바에는 내가 전기차 사지.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올해 미국의 EV 시장이 둔화됐다라고 하지만은 전기차가 32종 정도가 나옵니다. 그중엔 대중용 전기차 3만 달러 이하 전기차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와요. 그다음에 픽업 트럭. 가령 뭐 아마존이 투자한 그게 어떤 기업이죠? 뭐 슬레이트인가요? 슬레이트 오토인가요? 25,000달러 그 픽업 트럭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전기차 수요가 지금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추세지만 성장률로 보게 되면은 이게 봄이 지나고 한 4월, 5월이 지나면은 생각보다 EV 성장률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생각보다 있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오히려 작년보다도 올해 하반기로 5월 달이 지나면서 점점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는 거고요. 첨언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한 개인이 어떤 시대의 흐름 자체를 갖다가 역류시킬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엄청난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세상은 그 사람이 어떻게 시대의 흐름을 갖다가 바꿀 수가 있겠어요. 미국의 재생에너지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발전원 중에서 거의 90%를 차지한다는 게 바로 그걸 웅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매 심리를 하는 것 중에 가격에 대해서도 좀 얘기가 많은데 전기차 가격 자체도 지금 떨어지고 있는 추세인가요? 그렇죠. 전기차 가격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 테슬라도 가격을 낮추고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도 역시 전기차 가격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테슬라가 낮추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낮아지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거의 그걸 갖다가 페리티라고 하는데 내연기관차하고 전기차하고의 어떤 페리티가 거의 올해가 이제 거의
동일한 평균 가격으로 놓고 보면은 그런 시대가 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가는 좀 선반영 되니까 아까 말씀 주신 어떤 캘리포니아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5월에 시작한다면 증시는 지금부터 주목을 해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뭐 증권사들의 리포트가 과거에는 거의 뭐 매도 의견이 많았다라고 한다면은 LG에너지솔루션이라든지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매수 의견으로 바뀌는 리포트들이 조금씩 나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제 LG엔솔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건식 전극 기술로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에 도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SDI가 그 시간표에 집중을 한다라고 보면은 LG엔솔은 그 전고체 배터리의 가장 큰 넘기 어려운 장벽인 높은 가격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건식 전극이라는 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의 배터리는 전부 다 습식 공정으로 만들죠. 습식 공정이라는 건 뭐냐면은 양극할 물질, 음극할 물질을 갖다가 거기에 바인더 가루를 섞어서 용매를 넣어서 이 얇은 그 알루미늄 박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구리박이라든지 여기다 이걸 펴 바르는 거예요. 이 물기가 남아있으면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큰 오븐에 구워내는 거예요. 말리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전기료가 엄청난 거고요. 설비가 또 엄청나요. 이게 거의 그 배터리 공장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 한 100m 정도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리면서 가야 되니까. 그래 비용이 높아지는 거예요. 건식 전극을 하게 되면 뭐가 좋냐 그러면 말리는 과정을 없앨 수가 있잖아요. 건식 전극이라는 건 뭐냐면은 아까도 양극할 물질, 음극할 물질에 바인더만 섞어서 압착을 해서 열과 압착을 해서 딱 붙이는 거예요. 전극에. 예, 전극에 붙이는 기술입니다. 이게 되면은 말리는 과정이 필요가 없을 거 아니에요. 비용이 대폭 절감이 되겠죠. 그래서 테슬라도 건식 전극에 그렇게 목을 매는 거예요. 46 시리즈 배터리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전고체 배터리 이게 된다라고 하면 그게 첫 번째 이유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는 제가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습기에 굉장히 취약해요. 수분에. 이게 황화가스가 수분하고 발생을 하게 되면 독성가스로 바뀌어버립니다.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수율도 낮아지고 에너지 배터리 수명 자체도 굉장히 낮아져요. 그러니까 그 습식 공정 자체를 없애버리면은 건식 공정을 하게 되면 그런 위험이 적어지잖아요. 그러니까 LG엔솔이 주목하고 있는 건 바로 거기에요. 그 지점이 있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성공을 한다 그러면 이건 대박인 거죠. LG엔솔의 또 다른 부분인 소송 관련된 부분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LG엔솔과 LG화학이 중국 배터리 기업들을 상대로 특허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주가에 단기적으로 미치는 영향보다는 K배터리에 굉장히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거예요. 사실은 LG엔솔하고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24년 8월에 특허 전을 갖다가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24년 8월에 우리의 핵심 전략 특허 580여 건이 침해를 받고 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공짜 점심은 없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LG엔솔하고 LG화학이 갖고 있는 특허가 그 유효 특허, 그러니까 중요한 특허만 한 5만 건이 넘어요. 삼성 SDI가 한 2만 1,000건 되죠. CATL이 많아봐야 10,000건이에요. 근데 이게 수십 년간 R&D를 통해서 만들어 온 특허들일 거 아닙니까? 이번에 인터배터리에서 사실은 삼성 SDI고 LG 측하고 특허 때문에 말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삼성 SDI가 반박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어쨌든 이 특허 전쟁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면적인 특허 전쟁을 시작을 했는데 주로 중국 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겼어요. 25년도에는 신황답 배터리를 상대로 해가지고 독일 특허법원에 3연승을 했습니다. 그 신황대 배터리를 거기서 팔지도 못해요. 그 다치아 스프링이라는 모델인데 그게 르노의 중저가형 모델입니다. 다치아라고 그러면 여러분이 브랜드가 그 브랜드가 뭐야 그러는데 르노의 자회사예요. 중저가 브랜드인데 얘네가 이제 신황대 배터리를 달고서 독일에 들어왔는데 그거 전부 다 폐기하거나 팔지 못하게 했어요. 근데 그건 독일에만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올 1월 달에 르노 차에 그 신황답 배터리를 달고서 우리나라에서 파는 자동차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상대로 해서 또 특허 소송을 제기했어요. LG엔솔이. 신황답 배터리, 그 다음에 지리자동차한테. 왜 지리자동차냐? 지리자동차가 르노코리아의 대주주잖아요. 이거 특허 소송을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겠죠? 왜 그러냐면 이 신황답 배터리가 그때 특허 소송에 졌으면은 그럼 우리 너희들한테 라이선스 피 줄게 라고 계약을 했으면 되는데 무시하고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특허 소송을 제기를 한 거고요. 이거보다 더 파괴적인 건 뭐냐면은 올 2월 달에 유럽 특허 법원이라고 있습니다. 유럽 특허 법원. 유럽 영내를 관할하는 유럽 특허 법원. 독일에 관할된 게 아니라 여기는 EU 국가 중에 18개국이 여기에 포함이 돼 있어요. 여기 소송에서 이기면은 유럽 영내는 거의 다 포괄한다라고 보면 돼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이 다 포함이 돼 있는 거니까. 여기는 어디를 상대로 했느냐? BYD를 상대로 한 겁니다. BYD 본사와 BYD 계열사 9곳을 상대로 해서
특허 소송을 제기했어요. 주로 이제 배터리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 특허를 침해했다고 해서 소송을 했거든요. 여기서 이기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대박이죠. BYD 차량들, 배터리들 유럽으로 들어오질 못하는 겁니다. 이게 라이선스를 공식적으로 맺지를 않는 이상. 그러니까 LG 엔솔이라든지 LG 화학의 입장은 분명한 거예요. 두 가지 투트랙으로 나가는 거예요.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들 상대, 그 배터리를 쓰고 있는 완성차 업체를 상대로 해가지고 소송을 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계속해서 이겨나가는 어떤 승소의 레코드가 쌓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 거야. 완성차 업체들 중에서는 중국 배터리를 쓸 때 조심을 하겠죠. 야, 이거 특허 진짜 깨끗해? 나중에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면책 사항을 요구를 할 거란 말이에요. 나중에 특허에서 지게 되면 니들이 다 책임져라는 식으로. 중국 배터리를 쓰는데 점점 어떻게 보게 되면 장벽들이 쌓여 나가는 거죠. 이거는 장기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LG 화학이라든지 LG 엔솔 입장에서는 엄청난 수익이 될 수도 있어요. 다 라이선스 피를 받을 거 아닙니까? 지금 퀄컴이 수조 원대의 라이선스 피를 받잖아요, 매년.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다 주잖아요. 똑같아요. 이거는 뭐 캐파가 필요 없는 거니까 거저 얻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분명한 어떤 파괴력을 분명히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LG 화학이라든지 LG 엔솔 같은 경우에는 특허 제국입니다. 배터리 분야에서는. 그러니까 이 특허를 갖다가 뚫고서 들어올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그렇게 주목을 하고 있지 않지만 나는 굉장히 중요한 K배터리의 어떤 반격의 기회로 이걸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중국 쪽에서도 가장 경계하는 것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뭐 중국이 중국 내부에서 파는 거야. 우리가 거기 특허 소송을 한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국내에서도 우리가 그 론바이라고 재생능원이라고 중국 양극재 업체를 해서 이겼잖아요. LG화학이. 그래서 올 2월 달에 충주 공장 가처분 신청 들어왔어요. 가동, 중단, 가처분.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 주셨는데 지금 시장 상황에서 포트폴리오 전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만약에 1억이 있다면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도체하고 반도체 소부장은 무조건 담으셔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선 방산 그쪽도 이제 그 방산 쪽 분야에도 우리가 큰 기업들에만 주목하는데 조선도 마찬가지고 그쪽도 소부장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한 30, 방산 조선 한 30% 정도 담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차 전지 저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으니까 그 정도도 담고 나머지 10% 정도는 반드시 여유 자금을 남겨둬라.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르니까. 그쪽의 어떤 섹터들이 궁극적으로는 한국 주시장을 이끌어갈 데는 저는 뭐 의심의 여지는 없다라고 봐요. 특히 방산이라든지 방산 분야에서는 우주항공 분야도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쪽 분야도 굉장히 유의미하게 봐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오늘 인사이트 요약해 주시면서 마무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변동성이 심한 장세일수록 평정심을 유지를 해야 된다. 시장이 휘둘리지 말고 어떤 종목들이 끝까지 뭐라고 할까 하방 경직성을 갖다가 유지하느냐 이 부분을 좀 유심히 봐라. 특정 섹터에 주목하고 있다면 그 섹터 내에서도 유난히 하방 경직성을 보이는 종목들이 있을 거다. 그런 종목들이 나중에 큰 기회를 줄 수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증시의 흔들림에도 코스닥 지수는 거의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조진표 대표님께서는 올해 코스닥 3,000포인트가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먼저 지금 우리가 어디 있는지를 같이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코스닥이 올해 1월 26일 날 4년 9개월 만에 드디어 1000포인트를 돌파하죠. 7% 이상 급등하면서 매수 사이드가까지 발동이 됐고 기관 투자자들이 사상 최대 규모인 2조 원 넘는 금액을 하루 만에 순매수했으니까요. 이게 단순한 반등이 아니다라는 그런 신호였고 그러면 3000포인트 가능하냐라고 하는 질문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올해는 아니다라고요. 이유를 하나씩 말씀을 좀 드리면 우선은 왜 이렇게 기대감이 커졌냐를 먼저 보시게 되면 정부가 디지털 자산하고 그다음에 토큰 증권 같은 새로운 금융 인프라를 바탕으로 해서 코스닥 3000포인트 시대를 열어야 한다라고 목표를 제시했고 3000 스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제도 개혁이라든지 뭐 시장 활성화라든지 여기에 힘을 모으겠다라고 공식으로 좀 선언하죠. 정부 차원에서 이걸 목표로 내건 부분인데 코스피 5000이 실현이 되니까 이제 다음은 코스닥 3000에 대한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부가 여기에 1,400조 원 규모의 연기금을 동원한다 이런 방안도 내놨습니다. 기금 운용 평가 어떤 운용 수익률에서 코스닥 지수를 처음으로 포함시키고 코스닥 150 지수를 5% 반영하기로 했죠. 연기금이 이제 코스닥에 발을 들어놓는 어떤 구조적인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코스닥 3000이 올해는 어렵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는 여기서 여러분들이랑 저랑 좀 냉정하게 짚어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요. 코스닥이 사실 지난 20년 동안 코스닥에 진입한 기업 수를 세어보니까 한 1350개 정도가 되고
퇴출한 기업을 보면 한 415개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다산 소사라는 거죠. 즉 많이 들어왔고 기간이 좀 짧았다라는 거죠. 그 결과 시가총액은 한 8배 뛰었지만 정작 지수는 한 1.6배 정도밖에 안 올랐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돈은 들어왔는데 기업의 퀄리티가 안 받쳐주니까 지수가 제대로 못 올랐다라는 거죠. 지수 자체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비교를 한번 해보면 코스피의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현대차 같은 대형 우량주들의 실적이 지수를 견인하는 그런 구조인 반면에 코스닥은 시장 구조와 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전혀 다른 접근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증권업계에서의 공통된 그런 지적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꺼낸 카드가 바로 뺄셈 카드예요. 그러니까 뺄셈 전략인 거죠. 금융위원회하고 한국거래소가 지난 2월 12일 날 상장 폐지 개혁안에 대한 부분들을 발표하잖아요.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올해 코스닥에서 상장 폐지 그 대상 기업 수가 당초에는 한 50개 정도밖에 안 될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시뮬레이션 돌리니까 220개로 늘어났습니다. 기준을 보게 되면 올해 7월부터는 1,000원 미만인 동전주는 이제 상장 폐지 대상이 됐고요. 공시 위반 기준도 15점에서 이제 10점으로 낮춥니다. 그리고 중대 위반이라든지 또는 고의적인 위반을 단 한 번만 하면 바로 상장 퇴출이죠. 그리고 상장 폐지 개선 기간도 1년 6개월이었던 게 1년으로 단축이 됩니다.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조기 퇴출도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박스 안에 사과가 있는데 썩은 사과를 골라내야 정말 좋은 사과만 남잖아요. 그래서 박스의 가치를 올려야겠다라고 하는 이치하고 같은 거죠. 이러다 보니까 NH투자증권이 구조 개편이라든지 또 기관 자금 유입이 본격화되면 AI라든지 ESS 그리고 우주산업 같은 이쪽의 코스닥 관련 기업으로 자금 쏠림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하나투자증권도 실질 금리가 제로에 수렴하면서 시중 자금이 코스닥으로 확산될 것으로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SK증권은 코스닥 섹터의 구성 종목 중에 바이오, 그다음에 AI, ESS, 우주 이쪽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했거든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3,000포인트라고 하는 방향은 맞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쉽지 않다. 코스닥 3,000포인트가 전개가 되려고 하면 정권이 직접 목표를 내걸었고 또 연기금의 어떤 유입되는 제도라든지 또 부실 기업의 퇴출에 대한 시장의 체질이 바뀌어야 된다. 구조적 변화가 진행돼야 된다는 거죠. 현재 코스닥이 1,100포인트에 있는데요. 3,000까지는 정말 3배 가까이 올라야 되는 거잖아요. 바이오하고 2차 전지의 실적 가시성이 확인이 돼야 상승이 본 궤도에 오를 명분이 좀 생기지 않을까 싶고요. 코스닥 3,000은 사실 어떻게 보면 한 1, 2년 정도의 중기 목표로 보는 게 현실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주목할 섹터는 코스닥 150에 편입된 비중이 높은 기업들하고 또 AI라든지 반도체 쪽에서의 소부장 종목들 또 바이오라든지 우주산업 관련되어 있는 핵심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 급등을 쫓기보다는 구조적인 변화의 방향에 올라타는 중장기 전략이 현명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코스닥 액티브 ETF가 출시되면서 코스닥 활기를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코스닥 액티브가 코스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나요? 지난 3월 10일에 역사적인 첫 출시를 한 코스닥 액티브 ETF. 많은 분들이 이게 코스닥 시장에 진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겠냐라고 의구심 가졌거든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대 이유는 충분하지만 무조건 장밋빛만으로는 볼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흥행은 대성공이었습니다. 상장 첫날 하루에만 총 1조 원이 넘는 돈이 코스닥 액티브 ETF로 흘러갔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숫자냐면 웬만한 신규 상품들이 초기에 수백억 정도 수준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이걸 감안하면 정말 폭발적인 출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돈이 코스닥 시장 전체에 고루 퍼진 게 아니라 코스닥 150이라고 하는 상위 종목들에만 극단적으로 몰려 있다는 거거든요. 나머지 중소형주들은 소외돼 있던 부분들인 건데요. 기존의 그 패시브 ETF는 시총 비중이 높은 상위 1등에서부터 10등 종목에만 투자가 집중이 됐고 나머지 대형주라든지 또 중소형주하고 소형주로 수급이 퍼지기는 좀 힘든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액티브 ETF는 이 구조를 바꿀 수 있는 어떤 기대를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액티브 ETF는 지수만 따라가는 상품하고 좀 달리 자산 운용사가 종목을
적극적으로 선별해서 담는 그런 상품이거든요. 그러니까 개별 종목과 펀드의 어떻게 보면 중간 성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주식시장에 상장이 돼서 개별 종목처럼 바로 사고 팔 수 있어서 환급성이 좋고 실시간으로 가격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펀드 매니저의 실력이 성과를 결정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삼성 액티브 자산 운용의 코액트 코스닥 액티브에 들어가는 종목들을 보게 되면 뭐 ABL 바이오라든지 아니면 뭐 리가캠 바이오, 에코프로 BM이라든지 뭐 BHI 그리고 ST팜, 서진 시스템 같은 종목들이 편입이 됐고, 타임 코스닥 액티브에는 재무 건전성이라든지 또 수익성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종목들이 포트폴리오에 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략이 좀 다른 거죠. 실제로 상장 첫날 코액트 코스닥 액티브 비중 1, 2위를 차지한 큐리언트하고 성호전자는 당일날 20%가 넘는 폭등이 좀 나왔고요. 이게 바로 액티브 ETF의 힘인 것 같고, 펀드 매니저가 발굴한 종목이 시장의 주목을 받으면서 편입된 종목들이 실제로 급상승하는 그런 결과를 낳았죠.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정책적인 뒷받침도 굉장히 강력한 상황인데요. 정부가 코스피 6천 시대에 이어서 코스닥 지수 3천 달성에 대한 목표를 제시하면서 시장의 체질 개선 방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정책적인 드라이브가 걸려 있다라고 하는 게 시장 참여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심리적인 안정감을 굉장히 잘 주고 있습니다. 또 금융당국도 코스닥 시장의 어떤 신뢰라든지 혁신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을 좀 발표하면서 부실기업 퇴출 같은 상장 폐지 제도에 대한 개선안도 이번에 잘 내왔으니까요. 코스닥에 미치는 영향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코스닥 액티브 ETF 같은 경우에 한 세 가지 정도 측면에 코스닥에 긍정적인 변화를 좀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긍정적인 변화는 코스닥 150에 쏠려 있는 부분들을 좀 벗어나서 중소형 우량주까지 수급이 퍼진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자금 분산 효과가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펀드 매니저들이 숨겨진 우량주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면서 생기는 어떻게 보면 종목의 재조명 효과가 있을 것 같고, 세 번째는 정부 정책이라든지 ETF 출시가 맞물리면서 만들어지는 투자자의 어떤 신뢰 회복 효과, 이 세 가지가 긍정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이제 코스닥은 저평가된 종목이 굉장히 많지만 변동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리스크 관리가 성과의 핵심이 될 걸로 보고 있고요. 초과 수익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만들어내느냐가 각 운용사의 경쟁력을 가르는 기준이 될 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코스닥 액티브 ETF가 코스닥 시장의 체질 개선을 이끌 어떻게 보면 좋은 도구인 것 같아요. 하지만 도구가 좋다고 결과가 항상 좋은 건 아니거든요. 운용사 쪽에서의 실력이라든지 또 시장의 환경 그리고 정책에 대한 어떤 지속성이 함께 맞아떨어질 때 비로소 코스닥 3천 꿈의 현실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려서요. 지켜봐야 될 핵심 변수 꼭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차전지 종목들 또한 이번 폭락에 흔들렸지만 금방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2차전지 올해 전망은 어떠하고 눈여겨볼 종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 2차 전지는 작년 2025년까지만 해도 시장에서 계륵추기를 받았죠. 전기차 수요 둔화에 발목이 잡히고 또 트럼프 집권 이후에 어떤 IRA 세액 공제까지 흔들리면서 주가가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왜 이번 폭락에 빠르게 반등했냐? 이유는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2차 전지의 주력 엔진이 전기차에서 ESS로 바뀌었기 때문인 거거든요. ESS 배터리 수요가 2024년에 230기가와트시에서 2026년 되면 한 400기가와트시로 2배가량 확대가 되거든요. 특히 AI 데이터 센터의 어떤 급격한 전력 수요를 감당하는 핵심 인프라로 지금 ESS가 부각이 되면서 엔비디아라든지 뭐 테슬라 같은 하이퍼스케일러 업체들의 북미 쪽에서의 ESS 수요가 굉장히 폭발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전기차가 흔들려도 AI 쪽에서의 ESS 수요는 흔들리지 않다라고 하는 인식이 지금 투자자들에게 퍼진 거죠.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올해 2차전지 업황은 양면성이 좀 뚜렷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ESS 쪽을 좀 보면 ESS 쪽은 굉장히 밝아요. 올해 천연가스 가격의 지속적인 강세 그리고 ESS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경제성도 뚜렷해지는 그런 국면으로 전개가 될 것 같고, 특히나 오픈 AI라든지 뭐 X.AI가
2030년과 2033년 사이에 천문학적인 규모의 데이터 센터의 건설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전력이라든지 전력 저장 장치 수요가 비선형적으로 증가할 거라고 하는 분석이 굉장히 일반적인 지금 현재 상황인 거고, ESS 말고 그러면 전기차 쪽은 어떠냐? 사실 전기차 쪽은 올해 바닥을 다지면서 완만한 회복을 하는 그런 해로 보고 있습니다. 아시아 시장이 작년 대비해서 올해 성장이 얼마큼 될 거냐면 한 10에서 18% 성장이 전개가 될 거고요. 유럽 시장은 조금 더 많이 성장할 것 같아요. 평균 한 14%에서 한 25%. 오세아니아라든지 남미라든지 아니면 아프리카 쪽은 한 20에서 48%. 이거에 반해서 북미 시장이 전기차 구매 보조금 폐지라든지 경기 둔화가 맞물리면서 작년 대비해서 올해는 한 14% 성장이 아니라 하락하는 이런 시장이 전개가 될 건데요. 또 한국의 배터리가 글로벌 점유율도 약간 좀 소폭으로 낮아집니다. 전년 같은 경우에는 한 19%였는데 올해 한 16에서 17%로 이렇게 낮아질 전망이거든요. 결국 올해 2차 전지는 ESS가 전기차의 빈자리를 얼마나 빠르게 채우느냐가 좀 관건이 아닐까라고 말씀드리고요. 여기서 추가로 봐야 할 중요한 변수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중국 배터리 견제인데요. 미국 공화당이 중국의 ESS 배터리 수입 금지 법안을 발의하자 국내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좀 보였잖아요. 이 부분들은 좀 잘 체크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 또 하나 변수는 전고체 배터리인 것 같아요. 2차전지 업종이 일제히 정체기를 지나서 이제는 ESS라든지 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차세대 배터리의 어떤 확실한 동력을 지금 확보했잖아요. 거기에 휴머노이드 로봇 또 드론 같은 고성능 배터리가 필요한 미래 산업의 등장을 통해서 전고체 배터리의 가치가 지금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7년 상용화를 앞두고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어떤 선반영이 주가에 전개가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눈여겨보셔야 될 종목들을 좀 말씀 좀 드리면, 우선 첫 번째 종목은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미국 사업에서 ESS 출하량이 전기차용 출하량을 추월할 걸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AI 데이터 센터용 무정전 전원 장치 같은 고부가 제품의 어떤 수요라든지 실적을 견인해서 영업이익이 기존 추정치 대비해서 한 6% 더 상향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주가는 올라가겠죠. 그래서 아마 올해 LG 에너지 솔루션이 한 50만 원 정도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종목은 삼성 SDI입니다. 미국의 중국산 ESS 수입 제한 조치가 가시화될 경우에 수주가 가속화될 예정이고, 또 삼성 SDI의 ESS 매출이 올해는 5조 원을 넘을 거고요. 또 ESS 모멘텀의 어떤 핵심 종목이 삼성 SDI이고, 이렇다라고 하면 올해 안에 삼성 SDI도 한 50만 원 중후반대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에코프로 머티입니다. 올해 실적 굉장히 좋습니다. 매출이 1조 원 넘어갈 거고요. 영업이익도 1,000억 이상 나오면서 흑자 전환이 기대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전고체 쪽에서의 외부 판매 비중이 작년에 25%였는데 올해는 훌쩍 넘어서요. 70% 이상 확대될 거거든요. 또 인도네시아 니켈 제론소 인수를 통해 가지고 원료의 내재화를 통한 수익성이 대폭 개선될 걸로 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요. 에코프로 머티 같은 종목도 잘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네 번째 종목은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인데요. 전고체 배터리의 핵심 원료인 황화리튬 시장의 주요 어떤 주체로 지금 계속 부상하고 있거든요. 황화리튬 수요가 2030년 가서는 9,000톤, 2035년 되면 4만 톤 이상으로 급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특히나 또 전고체 배터리의 핵심 소재주거든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역시 잘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렇게 네 가지 종목을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올해 2026년 2차 전지 투자는 전기차는 하반기부터 회복을 확인이 될 것 같고, ESS라든지 전고체는 전기차보다는 좀 더 한 발 앞서가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요. 방향은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삼성 SDI 같은 셀 대장주가 먼저 움직이겠죠. 탄력은 양극재라든지 소재 구간에서 커지는 그런 구조라는 점은 반드시 기억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립니다. 코스닥 주요 기업인 바이오 기업들은 롤러코스터와 같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이오 올해 전망은 어떻게 보시고 눈여겨볼 종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올해 2026년 제약바이오 섹터는 기상도로 표현하면 대체로 맑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업종 전반이 일제히 상승하기보다는 선택된 영역에 있는 그리고 이제 기업의 어떤 자금 흐름이 집중이 되는 선별적 반등 국면에 가깝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바이오가 다 같이 오르는 시대는 끝났거든요. 2026년 2월 이후에 제약바이오 테마는 3개월 등락률을 보게 되면 32% 급등했고 1개월 등락률로 보게 되면 13% 상승합니다. 코스닥 내에서 가장 강력한 업종 모멘텀을 형성하고 있는 거죠. 외국인하고 기관 모두 순매수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 특히나 뭐 대형 CDMO 같은 그리고 기술 이전 계약 관련돼 있는 그런 종목군들로 지금 수급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관이 인정한 종목에만 돈이 몰리는 그런 구조란 얘기죠. 왜 지금 바이오가 강하냐면 구조적인 변화 한 3가지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구조적인 변화에 맞물려 있는 첫 번째는 중국 바이오 견제에 의한 반사 이익 같습니다. 지난해 12월에 발효된 미국의 생물보안법, 중국 바이오 기업의 거래를 제한하고 또 의약품이라든지 원료 조달 같은 부분들 또 생산 거점에 대한 선택 기준을 지금 바꾸고 있거든요. 뭐 한국, 일본 그리고 뭐 인도, 유럽 기업들이 대체 생산 기지하고 전략 파트너로 부상하면서 시장 경쟁에 대한 어떤 이 구간이 굉장히 가열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중국이 밀려난 자리에 K바이오가 지금 채우고 있거든요. 두 번째는 빅파마의 특허 절벽으로 인한 기술 수출에 대한 황금기가 지금 계속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특허가 끝나는 쪽을 보게 되면 머크의 키트루다가 2028년에 끝나고요. 2032년에 노보노디스크의 세미클루타이드가 끝나고요. 2031년에 사노피의 두픽센트가 끝납니다. 연 매출이 100억 달러 이상의 블록버스터들의 어떤 특허 만료가 지금 앞당겨지면서요. 빅파마들의 신규 파이프라인 확보 니즈가 지금 커지고 있는 거죠. 이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빅파마들이 한국 바이오텍에 손을 내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어떤 연간 기술 수출 규모가 지금 20조 원을 넘어가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계속 경신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AI하고 비만 치료제의 새로운 성장 엔진 부분이에요. 비만이라든지 뭐 항암제 중심의 바이오 의약품의 시장 성장으로 인해서 단일 클론 항체라든지 뭐 단백질하고 펩타이드 분야의 쪽에서의 강세가 계속 지속될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2026년은 경구용 비만 치료제가 출시가 될 거고 또 국내 비만 영역에 대한 어떤 주요 임상 결과도 다수 발표가 될 거거든요. GLP-1 계열 시장 같은 경우에 2030년까지 연평균 20% 성장한다라고 하니까 여기엔 또 국내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 비만 치료제 이쪽 분야도 굉장히 체크를 잘 하셔야 되는 그런 분야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올해 반드시 보셔야 될 핵심 종목을 몇 종목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은 ABL 바이오입니다. 일라이 릴리, GSK가 각각 뇌혈관 장비 셔틀 기술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또 임상 데이터에 대한 어떤 검증에 시험대에 오르는 부분들이 올해 좀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올해 4월 달에 GSK하고 최대 4조 원 그리고 11월 달에 일라이 릴리하고도 3조 8천 정도 마일스톤 이벤트가 이제 예정이 돼 있고요. 또 이번 3월 달에 담도암에 대한 데이터가 발표가 될 거고 올해 1분기에 위암 데이터 발표가 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줄줄이 정말 좋은 그 재료들이 많이 있어서 지금이 어떻게 보면 모멘텀의 정점 구간이 아닐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종목은 리가켄 바이오입니다. 항체 약물 접합제 플랫폼인 콘주올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지금 지속적인 글로벌 기술 수출을 이어오고 있는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기업이고 올해 상반기에 리가켄 바이오의 14 임상에 대한 중간 결과 발표치가 예정이 되어 있고 또 기존의 ADC 블록버스터 안에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가치평가로 잘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올해 기업 가치에 대한 어떤 재평가에 분수령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체크를 잘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종목은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셀트리온이에요. CDMO는 올해 2026년 제약바이오 섹터의 가장 확실한 어떻게 보면 실적 모멘텀으로 꼽히고 있거든요. 국내 대형 CDMO의 대규모 설비 증설이라든지 또 올해부터 본격 가동 구간에 진입하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매출에 대한 레벨업이 진행이 될 거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미국의 바이오시밀러 제작
어떤 직판 체제에 대한 안착, 또 진펜트라에 대한 어떤 처방 누적 데이터에 대한 긍정적인 축적 데이터, 이런 부분들이 영업이익률을 좀 많이 올릴 것 같아서요.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셀트리온 같은 이 두 종목 체크 분명히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은 한미약품하고 펩트론입니다. 한미약품의 MSD의 기술 이전에 대한 어떤 파이프라인이라든지 뭐 비만 합병증이라든지 또 메쉬 치료제 같은 이런 부분들이 올해 상반기에 임상 결과 발표가 있고 최대 이벤트죠. 또 한국형 비만 치료제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로 인해서 가시성이 좀 많이 커질 경우가 되면 밸류에이션도 재산정할 수 있는 그런 구간에 돌입한 게 한미약품이고, 펩트론도 마찬가지로 GLP-1 계열의 어떤 비만 치료제 부분들로 기술 협상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주요 대상으로 좀 떠오르고 있어서 빅파마들에게 체크하실 부분이 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올해 2026년 제약바이오 섹터는 업황이라든지 뭐 정책 모멘텀이 우호적인 환경이 될 것 같고요. 반등이라든지 또는 재평가가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진행이 되는 그런 해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임상 단계라든지 허가에 대한 가시성에 따라서 주가 흐름의 편차가 좀 확대될 거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로봇주의 기대감이 끝나가는 것일까요? 한동안 로봇에 대해 관심이 컸었는데 전쟁으로 인해 관심이 꺼진 모습인데, 로봇주 올해 전망은 어떻게 보시고 눈여겨볼 종목은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최근에 로봇주의 어떤 숨고르기, 그 핵심 배경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어떤 종전 협상 이슈가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 협상을 적극 추진하면서 방산주로 몰렸었던 자금 일부가 빠지고 상대적으로 방산하고 로봇 연계 테마의 온도가 조금 낮아진 측면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지난 3월 11일 미국하고 우크라이나의 어떤 고위급 회담에서 미국이 30일 동안 무조건 휴전을 제안을 했고, 이후에 러시아가 에너지 인프라의 어떤 공급 중단에 합의하면서 종전 기대감이 높아졌으니까요. 전쟁이 잠잠해지면 드론이라든지 뭐 군사 로봇 관련 테마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요. 근데 여기서 결정적인 오해가 있는 거죠. 로봇 산업의 본질은 사실 전쟁 테마가 아니거든요. 전쟁 수혜 종목들이 빠지는 건 맞지만 진짜 로봇 산업, 그러니까 휴머노이드라든지 뭐 협동 로봇 그리고 산업용 자동화의 성장 스토리는 전혀 훼손되지 않았다는 거죠. 올해 2026년은 로봇 산업이 어떻게 보면 기로에 놓인 그런 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기다렸던 휴머노이드가 드디어 상업화하고 양산 단계의 첫 발을 딛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수요자의 기대에 부응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로봇 산업은 한 발짝 더 나아가거나 아니면 추운 겨울을 맞이하게 될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특히 휴머노이드는 좀 달라요. 왜 그러냐면 중국의 유니트리가 지금 2024년 1,400대 정도를 납품을 했고요. 올해 2,000대에서 3,000대 정도를 출하가 예상이 되고 있고, 미국도 마찬가지인데요. 현대차의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 아틀라스가 지난 CES 2026에서 호평을 받았고 연간 3만 대 정도의 생산 설비 건설이 지금 계획하고 있고, 올해 하반기부터 물류라든지 제조 현장에 납품이 시작될 그런 예정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구조적인 변화가 있는데 어떤 거냐면 올해 로봇 관련주가 AI라든지 뭐 정부의 정책 그리고 대기업의 투자라고 하는 3대 축이 맞물리면서 실체가 있는 산업으로 진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생성형 AI가 어떻게 보면 뇌 역할을 했다라고 하면 로봇은 이제 AI의 몸으로 작동하면서 실제 물리적 공간을 점령하기 시작했죠. 여기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놓치는 포인트가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포인트냐면 바로 중국 로봇 견제입니다. 국내 반덤핑 관세가 부과가 되면서 국산 로봇주의 직접적인 수혜가 연결되고 있고, 또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중국산 로봇 수입 규제 이슈가 한국 관련주에 대한 어떤 글로벌 자금 유입을 이끄는 트리거로 지금 작용하고 있거든요. 중국이 빠진 자리를 한국 로봇이 채우는 그런 구조, 사실은 2차 전지하고 완전히 같은 그런 패턴이 지금 펼쳐지고 있고요. 글로벌 산업용 로봇 시장의 규모가 2024년에 한 1,700억 달러에 달았는데 2034년 가면 연평균 13% 정도 성장해서 600억 달러로 굉장히 커지는, 협동 로봇 시장은 더 커집니다. 연평균 35% 정도로 커진다라고 하는 예상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로봇주 몇 종목을 말씀 좀 드리면, 첫 번째 종목은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CS2026에서의 혁신상 수상을 통해서 글로벌 어떤 기술력을 과시했고 또 수입 플랫폼이라든지 또 북미라든지 유럽 중심의 글로벌 판매량이 사실은 핵심 경쟁력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최근 기관이라든지 외국인들이 순매수에 나서면서 기술적인 반등 신호도 지금 뚜렷하게 포착이 되고 있는 종목이 두산 로보틱스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종목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죠. 삼성전자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라든지 또 세종의 신공장 가동 본격화가 맞물리면서 기관 수급이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고 또 신공장 안에서 휴머노이드의 어떤 생산 라인에 대한 포함에 대한 부분들이 확정이 되면서 생산 능력에 대한 어떤 확대 이 부분도 실적 레버리지에 대한 어떤 가시성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작용을 할 거고 삼성전자의 직접 지분 투자라든지 또 자녀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가장 강력한 어떤 투자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잘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 종목은 SOS랩입니다. 현대차 쪽의 로봇 매출이 올해는 한 130억에서 한 180억 정도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현대차 로보틱스 밸류체인 안에서의 레퍼런스를 빠르게 확대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향후에 로봇 산업이 개화하게 되면 매출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CS2026에서 핵심 주체인 로보틱스 그다음에 AI하고 맞물려서 로봇 쪽에 라이다 적용이 점진적으로 좀 증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서요. S랩 같은 종목도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고 마지막 종목은 현대차하고 현대 로보틱스입니다. 현대차가 CS2026에서 아틀라스 휴머노이드를 공개하면서 로봇 산업에 대한 진입을 공식화했고 또 미국 정부하고 글로벌 파트너하고 협력을 추진하면서 산업 로봇이라든지 뭐 서비스 로봇으로 확장 가능성을 굉장히 잘 보여줬죠. 기존의 자동차 실적에 로봇 성장성이 더해져서 종합 산업 기업으로서의 어떤 전환을 가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가 계속 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하고 현대 로보틱스 같은 이런 종목도 잘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글로벌 로봇 시장은 AI 기술과 결합하면서 최소 연평균 20에서 25% 정도의 고성장을 할 걸로 지금 전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026년 하반기 아틀라스의 첫 어떤 상업적인 납품 그리고 삼성의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콜옵션 그리고 반덤핑 관세 확정이라고 하는 세계의 대형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는 2026년 체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의 조정은 기대감이 거품이 빠지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실적을 기반으로 한 도약하기 전 숨고르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대비 많이 오르지 않은 코스닥에서 기회를 찾으려는 분들이 많은데요. 코스닥 투자 어떤 종목에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세 가지 전략축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전략 첫 번째는 코스닥 액티브 ETF로 진입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초보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최선의 선택인 것 같아요. 종목 선택이 두렵다라고 하면 지난 3월 10일에 출시된 코스닥 액티브 ETF가 최선입니다. 지금 3월 현재 코스닥 액티브 ETF의 시장은 AI라든지 뭐 바이오 신약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같은 미래 성장 동력 산업 안에서의 우량 기업들을 적극 편입하면서요. 시장 대비해서 높은 수익률을 지금 목표로 운용을 하고 있죠. 또 퇴직연금 DC형이라든지 IRP 계좌에서도 투자할 수 있어서 장기적 관점에서 활용하는 어떤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게 강점이고요. 삼성의 액티브 ETF 또 타임 포트폴리오의 ETF 두 상품을 분할해서 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고 말씀드리고요. 전략 두 번째는 그 반도체 소부장 국산화 테마를 공략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올해 2026년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키워드 중에 하나는 단연 반도체 소부장 국산화거든요. 단순한 테마성 급등이 아니라 글로벌 퀄테스트 통과라고 하는 실질적인 모멘텀을 갖고 있는 기업들 계속해서 부각될 수 있거든요. 이를테면 종목 하나만 말씀드리면 HMX 같은 경우에 자회사 SMI의 광학 온도 센서가 마이크론의 싱가포르 공장의 퀄테스트를 최종 통과하면서요. 기존의 해외 독점 구조를 완전히 깨는 그런 성과를 냈죠. 2027년 이후에는 마이크론 월 사용량의 50에서 60% 수준까지 수주를 확대할 거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중장기 실적 성장 가시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기업인데요. 이런 종목들이 사실 코스닥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전략 세 번째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 종목을 따라가는 거죠. 코스닥에서 가장 확실한 시그널 중에 하나가 외국인이라든지 기관이 동시에 사는 그런 종목이잖아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 1월 20일 외국인과 기관 동시 순매수 이후에 주가가 소폭 올랐고 3월 5일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수 이후에 무려 17% 급등했으니까요. 연초 이후 코스닥 부양정책 기대감과 또 2차전지 ETF 자금 유입이 맞물리면서 에코프로 BM 주가는 연초 대비해서 35% 급등했고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움직이는 종목, 단순 개인 수급이 아니라 실력자들의 판단이 담긴 그런 선택이 아닐까라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당장 눈여겨볼 코스닥 종목 리스트를 좀 말씀드리면 바이오에서는 ABL 바이오나 리가켄 바이오, ADC 쪽에서의 플랫폼 기업이죠. 2차 전지 쪽에서는 에코프로 BM인데 ESS라든지 전고체 스토리가 있지만 1분기의 실적을 확인한 다음에 접근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는 HM넥스라든지 하나 머티리얼 또는 APR,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뷰티라든지 헬스케어 종목들도 코스닥 포트폴리오에 함께 담을 수 있는 정말 알짜배기 그런 종목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코스닥은 코스피 대비해서 더 올랐기 때문에 매력이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올랐기 때문에 더 매력적인 거죠. 정부 정책이라든지 또는 유동성 확장이라든지 그리고 외국인의 매수 기조와 코스닥 액티브 ETF 출시까지 모든 조건이 지금 코스닥을 향해 있습니다. 코스피가 먼저 오르고 코스닥이 뒤따르는 전통적인 순환 패턴, 지금 그 흐름에 초입에 코스닥이 와 있고요. 무조건 뛰어드는 것도 또 무조건 기다리는 것도 아닌 분할 매수하고 종목 선별이 2026년 코스닥 투자의 정답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